2025년 6월 22일 전 세계는 숨죽였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지원 아래 이란의 핵시설 3곳을 전격 폭격한 그날, 중동에는 전면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파괴했다 선언하며 추가 공격까지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영원한 보복을 예고하며 물러서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미국의 결정을 역사를 바꾼 대담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위험한 확전이라 경고했고, 국제사회는 혼돈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파국을 예상하며 전통적인 힘의 논리와 외교가 파국으로 치닫는 그때, 누구도 예상 못한 곳에서 빗줄기가 비춰왔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중동의 불길 속으로 모두가 무시했던 단 하나의 나라, 대한민국이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곧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한국이 무엇을 했기에 모두가 두려워하던 강대국조차 멈춰선 것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놀라운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라 밀러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중동 정책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바로 국무부에 들어와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습니다. 특히 중동과 아시아 안보 분야를 담당하면서 제 분석력과 통찰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멘토인 로버트 스털링 부차관 보님께서도 저를 미래 국무부의 핵심 인재라고 치켜 세워주시곤 했습니다. 제 눈에 국제 질서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동맹국들이 세상을 이끌고 다른 국가들은 그 질서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고 분단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스스로 전략을 주도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었고 외교적으로도 미국의 정책 기조에 맞춰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아시아의 불안정성 연구라는 논문을 쓸 때도 한국은 주로 북한이라는 변수에 취약한 동맹국 또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미국과의 조율이 필요한 파트너 정도로만 다루어졌습니다. 스스로 독립적인 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편견은 제가 받아온 교육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프린스턴의 강의실에서 세계 지도를 볼 때마다 교수님들은 늘 미국과 유럽의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아시아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곳으로 묘사되었고 특히 한국은 북한 문제 때문에 늘 불안정한 요소로 언급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이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가끔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는데 그것은 주로 폐허와 가난 그리고 미군의 압도적인 역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고 어떻게 미국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었는지 그리고 미군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한국은 늘 도움이 필요했던 약한 나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라라는 인상이 강하게 박혔던 거죠. 제 어린 마음에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어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라는 생각이 뿌리내렸습니다. 스털링 부차관보님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셨습니다. 사라,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야. 미국이 주도하고 다른 나라들이 따르는 거지. 특히 아시아에서는 한국 같은 나라가 독자적으로 뭔가를 할 여지가 없어. 현실을 직시해야 해. 그들은 우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최선이야. 그의 말은 제가 학교에서 배우고 할아버지께 들었던 이야기를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중동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이란의 핵 문제는 당연히 미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고 다른 나라들의 역할은 미국의 전략을 지지하거나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힘을 보여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저 미국의 뒤에서 조용히 있는 것이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2025년 6월 22일, 그날은 국무부 역사상 가장 길고 혼란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새벽에 전해진 속보 하나가 워싱턴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미군, 이란 핵시설 전격 폭격. 중동 전면전 위기 고조. CNN 속보 화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란의 핵농축 시설이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파괴됐다. 중동의 불량배 이란은 이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오히려 승리감마저 느껴졌습니다. 그의 다음 경고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란이 평화를 택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공격은 훨씬 더 크고 쉬울 것이다. 국무부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정보를 취합하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 분석 브리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데이터를 분석해도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격앙된 목소리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오늘 아침 아주 큰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을 무시한 범죄적 행동이며 영원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당신의 대담한 결정은 역사를 바꿔놓을 것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힘은 진정으로 비할 데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은 경악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고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며 국제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공격은 위험한 확전이라며 즉각적인 외교적 해법을 촉구했지만 이미 외교의 시간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란 테헤란 중심가에서는 대규모 반미,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졌고 시위대는 미국보다 더 더러운 존재는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란은 구호를 외치며 격렬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중동 전체가 일촉즉발의 화약고가 된 것입니다. 미 국무부의 모든 분석가들이 동원되어 해법을 찾으려 했지만 전통적인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 수단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거나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스털링 부차관보님은 계속해서 더 강력한 무력을 보여줘야 이란이 굴복할 것이라고 주장하셨지만 그의 얼굴에서도 초조함과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믿고 배웠던 힘의 논리가 현실에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심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제 자부심의 첫 번째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만했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절망적으로 치달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는 각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서로 비난만 하다가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이란은 모든 미군과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고 예멘의 후티 반군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같은 이란 동맹 세력들도 미국의 공격을 규탄하며 저항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주둔한 미군은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에 돌입했고 병력 증강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민간 항공사들은 중동 노선 운항을 전면 취소했고 이미 중동에 도착했던 수천 명의 여행객들이 공항에 발이 묶여 불안에 떨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며 폭등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시장은 폭락했고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저희 국무부 팀은 밤샘 근무를 이어갔지만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토론하고 분석해도 절망감만 커졌습니다. 분석 보고서에는 전면전 가능성 90% 이상, 대규모 인명피해 예상, 국제경제 시스템 붕괴 우려와 같은 암울한 전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스털링 부차관보님은 여전히 더 강력한 무력을 보여줘야 이란이 굴복할 것이라고 주장하셨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도 초조함과 막막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처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모든 대안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외교 채널을 통한 마쿠 협상, 제3국 개입 요청, 사이버 공격을 통한 이란 시스템 마비. 하지만 어떤 것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내세우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던 저희 정부조차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국제 시스템이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전략과 능력으로도 이 위기를 막을 수 없단 말인가? 제 머릿속은 회의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수년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제가 속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에 심한 자기부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 앞에 선 작은 돛담배처럼 무력하게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미 절벽 끝에 몰린 듯 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이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고 저의 심리적 균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춰왔습니다. 유엔 본부의 아흐메드 알리 특별 보좌관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흐메드 보좌관님은 중동 문제에 대해 저보다 훨씬 객관적이고 폭넓은 시야를 가진 분이셨고 저는 그의 조언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사라, 지금 모두가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전통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기존의 힘의 논리는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에서 온 것인데요. 한국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이 중동 위기에 무슨 관련이 있을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지정학적 약점, 강대국 의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와 같은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이런 복잡하고 위험한 국제 문제에 개입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미국의 뒤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흐메드 보좌관님은 제가 의아해하는 것을 눈치채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독자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해 왔어요.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상황에 나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한국의 독자적인 방안이라니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데요? 어떤 군사력, 어떤 경제적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재촉하자 아흐메드 보좌관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들은 대화와 상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이 이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힘이나 돈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대화와 상생? 지금 핵시설이 폭격되고 보복 위협이 오가는 상황의 대화라니요. 역사적 경험은 또 무엇일까요? 제게는 전혀 현실적인 방안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외교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아흐메드 보좌관님의 진지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사라, 저는 한국의 김태영 대사님과 직접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심과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이 위기가 자신들의 과거와 닮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나라들이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라. 문득 어릴 적 할아버지께 들었던 한국 전쟁 이야기, 폐허와 분단,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란과 미국의 위기에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작은 균열이 제 확신 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오만함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흐메드 보좌관님의 주선으로 주 유엔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뉴욕의 한국 대사관 건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정하고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김태영 대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매우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서구 강대국들의 외교관들이 흔히 보이는 오만함이나 냉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약하고 의존적인 나라라는 편견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의구심과 혼란스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대사님, 지금 중동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핵시설이 폭격당했고 보복 위협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나 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어떻게 이런 복잡하고 위험한 국제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아는 한국은 김태영 대사님은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시더니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평화로웠습니다. 밀러 분석관님, 저희도 과거에 지금의 중동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한 고통과 절망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쟁으로 국토 전체가 폐허가 되었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민족이 분단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굶주리고 죽어갔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 전쟁 당시의 흑백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파괴된 도시, 끝없이 이어지는 피난 행렬, 굶주린 아이들. 제가 어릴 적 할아버지께 들었던 이야기 속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총칼과 힘의 논리만으로는 진정한 평화나 안전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요. 잠시의 승리는 있을지언정 영원한 갈등만 반복될 뿐입니다. 그는 한국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기술과 경제력을 키웠지만 동시에 대화와 외교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위협하는 북한과도 때로는 적대적이었던 주변 강대국들과도 끈질기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많았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살아남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김태영 대사님은 한국이 어떻게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독자적인 외교 공간을 확보해 왔는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맺고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쉽지 않은 줄타기였지만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저희의 목소리를 내고 저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배운 중견국 외교의 방식입니다. 힘이 약하다고 해서 목소리까지 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이 중동 위기에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미국과 이란 양측에 모두 신뢰를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국과는 굳건한 동맹이고 이란과는 직접적인 군사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아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란에게 핵 프로그램의 평화적 이용 보장과 국제사회 편입,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대신 핵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에게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외교적 해법 모색의 길을 열어줄 수 있죠. 저희는 과거의 고통을 통해 평화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논리적이었습니다. 제가 배웠던 어떤 외교 이론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독특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남아있는 약한 한국이라는 편견이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과연 이런 복잡하고 위험한 중재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강대국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 미국과 이란 모두 한국을 무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할 거야. 그때 김태영 대사님은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경파 그리고 이란 내부의 혁명 수비대와 같은 강경파들이 저희의 중재를 방해하고 반발하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힘의 논리로만 해결하려 해서는 더 큰 재앙만이 남을 뿐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겪었던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이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에서 강한 확신과 숭고한 진심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진 편견이 강렬한 충격을 받고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오만함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나라가 제가 믿었던 강대국들보다 훨씬 뛰어난 외교력과 진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제 오랜 편견과 오만함이 부끄러웠습니다. 김태영 대사님의 제안은 즉시 워싱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스털링 부차관보님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대화와 상생?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라는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했군. 지금은 힘을 보여줄 때야. 이란은 힘으로만 통하는 상대라고. 그는 여전히 한국의 능력과 제안을 무시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강경파들은 한국의 제안이 이란에게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자 미군은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에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고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은 거세졌습니다. 전 세계가 전면전의 공포에 떨자 백악관에서도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흐메드 알리 보좌관님의 끈질긴 설득과 유엔의 압력, 그리고 한국의 진심이 담긴 외교 노력으로 미국 정부는 마지못해 한국의 중재 시도를 허용했습니다.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으니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심리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즉시 미국과 이란 양측에 고위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한국 특사들은 강경한 메시지나 압박 대신 자신들의 전쟁 경험과 분단의 아픔, 그리고 평화에 대한 절박한 열망을 진솔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란에게는 핵 프로그램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안전 보장과 경제 발전 지원을 약속하는 대신 핵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에게는 군사적 해결의 위험성과 외교의 중요성, 그리고 한국이 겪었던 평화의 소중함을 역설하며 군사적 긴장 완화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양측 모두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란 내부의 강경파들은 한국의 제안을 나약한 시도라며 무시했고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중재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여전했습니다. 스털링 부차관보님은 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은 역시 안 되는군. 시간 낭비야. 괜히 우리가 약해 보이는 인상만 주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영 대사님과 한국 외교관들은 밤낮 없이 워싱턴과 테헤란 그리고 뉴욕을 오가며 끈질기게 대화의 끈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힘의 논리나 거래 대신 진심과 신뢰 그리고 공감을 바탕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란 지도부에게는 전쟁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을 고통과 폐허를 강조하며 평화적인 해결만이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미국 지도부에게는 한국이 겪었던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역설하며 무력 사용이 가져올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평화가 얼마나 어렵게 얻어지는 것인지를 자신들의 역사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란이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핵 프로그램 동결 및 IAEA의 강화된 사찰 허용에 동의했고 미국은 추가 공격 계획을 철회하고 이란과 직접 대화 테이블로 나오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이나 천문학적인 경제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일촉즉발의 위기를 한국이 대화와 상생이라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했지만 모두가 잊고 있던 방식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이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과 오만함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나라가 제가 믿었던 강대국들보다 훨씬 뛰어난 외교적 통찰력과 진심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이 위기를 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동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란 테헤란의 시위대는 반미 구호 대신 평화를 외치기 시작했고 국제유가도 순식간에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한국은 이 위기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아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외교력을 극찬했습니다. 위기 해결 후 저는 미 국무부에 복귀하여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의 중재 과정과 그들이 가진 외교적 역량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보고서의 서문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는 작은 동맹국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국제 질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글로벌 위기를 해결하며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강국이다. 그들의 방식은 기존의 힘의 논리가 실패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처음에는 스털링 부차관보님을 비롯한 몇몇 동료들이 제 보고서에 대해 불편함과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의 역할을 축소하려 하거나 그들의 성공을 우연이나 운으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이란이 그냥 타이밍이 맞아서 한국 제안을 받은 것일 뿐이야. 어차피 우리가 뒤에서 다 조율한 거야와 같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유엔의 공식 보고서와 각국의 반응, 그리고 중동 현지의 눈에 보이는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외교관들의 진심을 근거로 한국의 외교적 역량과 그들이 가진 가치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은 한국이 사용한 대화와 상생이라는 원칙, 그리고 오랜 고통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공감과 평화에 대한 절박함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통적인 힘의 논리가 실패하고 모두가 파국으로 치달을 때 유일하게 작동했던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주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안정화가 한국의 끈질긴 중재와 신뢰 구축 덕분임이 명백해졌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전에 없이 높아졌습니다. 유엔에서는 한국의 중견국 외교 모델을 국제 분쟁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연구하고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강대국들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 점, 그리고 힘이 아닌 진심으로 접근하여 신뢰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스털링 부차관보님도 결국 저의 보고서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라, 한국에 대해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군.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았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더군.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함께 경외심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으며 제가 배운 지식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배웠던 힘의 논리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힘든 역사와 고통 속에서 관계의 힘, 공감의 힘, 대화의 힘, 그리고 평화에 대한 절박한 진심이라는 어쩌면 무력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졌던 편견은 단순히 한국에 대한 오해를 넘어 국제관계의 본질에 대한 저 자신의 무지였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무력이나 경제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기꺼이 손을 내미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종류의 강국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픈 역사를 통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바탕으로 전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과 용기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어릴 적 할아버지께 들었던 한국 전쟁 이야기, 그 폐허 속에서 피어난 것은 단순히 재건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 절망 속에서 찾은 희망, 그리고 서로를 향한 정의라는 한국 고유의 힘이었습니다. 김태영 대사님은 그 힘이 지금의 한국 외교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그은 레드라인은 핵시설 주변에 그어진 군사적 경계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힘과 폭력이 아닌 대화와 평화만이 인류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는 한국의 역사와 정신이 만들어낸 양심의 레드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그 앞에서 멈춰서서 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속한 미국 정부조차 그들의 방식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무시하던 과거의 제 자신을 떠올릴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한국은 저에게 진정한 국제관계의 의미, 그리고 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팬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보여줄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